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요즘에 이제 바이낸스의 전 창업자죠. 자오장펑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복귀가 이제 곧 임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기업이 장기의 약세장을 버텨야 성장이 가능하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DAT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DAT. 그러니까 주로 이제 코인을 사서 비축을 하는 게 회사의 주요 전략이 되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위험하다. 일부 상장 기업들은 코인 비축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지만 대개는 코인에 대한 운영 능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더라. 사실은 이제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조차도 첫 번째 사이클에서 어마어마한 조롱을 실은 당했었죠. 특히 2022년도, 2023년도 너희들 청산될 거야. 너희들 비투한되며 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그냥 코인만 믿고 무조건 빚으로 사는 게 답이 실은 아닐 수 있다. 최소 한 번의 크립토 윈터를 거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코인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저는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한번 과거의 행적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요. 저는 여기에 당연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 한 번의 겨울이라 하면 비트코인조차 마이너스 85%까지 떨어졌던 게 사실 과거의 크립토 윈터거든요. 이것을 한 번을 거쳐야, 물론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한 번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주예요. 한 번에 깨닫는 게,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 2번 정도, 제가 예전에 몸을 담았던 그 회사랄지, 제가 어떤 투자가 됐든지 큰 프로젝트를 뭔가 제가 맡았을 때, 처음에 했을 때 그걸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 프로세스가 다 이해가 되고 숙달이 됐다. 다음에 하면 이제 빠삭하니 바로 그냥 더 잘할 수 있다. 이분들은 조금 이제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투자도, 전시회, 컨퍼런스, 제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처음에 2014년도 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 코빗의 전 창업자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뭐지? 이해가 정말 1도 안 되더라고요.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했던 거죠. 두 번째 사이클. 이때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크립토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이때가 2016년, 2017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전 제가 전문가인 줄 알았습니다. 왜? 이더리움 창업자, 짱펑샤오, 저기 또 누굽니까? 아서 헤이즈 이런 분들 모셔다 놓고 컨퍼런스 했으니 저는 제가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 나는 전문가다.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3회차가 아주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아주 제대로 깨닫고 다시 또 팝니다. 그 전에 공부를 제가 안 했다 이게 아닌데요. 어설프게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투자하고 행사하고 전문가 행세를 했던 거죠. 여러 번을 제가 약세장 괄호 열고 닫고 실패죠. 투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실패를 하면서 이게요. 반드시 뼈저린 실패를 통해서 이게 있어야만 저기 밑바닥까지 깊숙이 파더라고요. 적당히 실패하면 이를 갈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끝까지 파는 거죠. 이거 뭐지? 내가 뭘 놓쳤지? 내가 분명히 제대로 본 것 같은데 이거 미래 맞는데? 이더리움 그때부터 제가 이거 정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더리움이 진짜 미래야? 그때가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랬습니다. 이더리움이 진짜 미래면 이 20만 원에 사나 30만 원에 사나 이게 뭔 상관이 있어. 그냥 대충 긁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대로 알기에는 너무나 이 케이스들이 없었던 거죠. 활용 사례들이 ICO 광풍 외에는 사실 쓸모가 별로 없었었죠. 그런 실패를 통해서 배웠던 걸요. 배움을 위한 배움이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써먹어야 돼요. 무조건 적용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요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벤자민 코엔, 이 트레이더도 제가 요즘에 자주 언급을 하네요.
자, 비트코인이 다음 약세장에서 최대 70%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 근거는 과거에 94% 폭락, 87% 폭락, 그 다음에 제일 준수한 폭락이 77% 폭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70%까지는 떨어지지 않겠어?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과거 사례를 보면 조금씩 이제 폭락 퍼센티지는 조금 이제 적어지는 거겠죠. 이번에 이제 4분기에 강세 흐름을 보인다면 이번 사이클도 대략 4년 주기에 얼추 맞다고 봐서 보유 중인 암호화폐 자산을 전량 매도할 것이다. 제가 알기로 벤자민 코hen은 비트코인을 압도적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뭐 1%, 2% 이렇게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언제쯤 바닥을 그럼 다시 찍겠냐? 내년 중반쯤에면 다시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생각이 지금 맞냐 틀리냐, 4년 주기가 이번에도 맞을 것이냐 틀릴 것이냐, 트레이더가 아니면 전 이거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몰라요. 애초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건 필요하겠죠. 우리가 플랜 B, 플랜 C가 있지만 우리만의 플랜, 그러니까 자기만의 플랜 A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 나는 4년 주기가 그래도 될 것 같아. 아니 난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은데 기본적인 계획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아는 벤자민 코헨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 틀려도 크게 잃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스타일은 뭐냐면요. 안 좋은 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대박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백억, 수천억 뭐 이제 몇 년 만에 버는 게 이 스타일로는 제가 볼 땐 쉽지 않아요. 단 큰 손실이 없고요. 손실을 봐도 아주 작게 보고 수익을 이제 꾸준하게 자주 가져갈 수 있는 스타일로 아주 보수적으로 이 자산 투자를 운영을 합니다. 4년 주기가 지금 벤자민 코헨이 틀려서 이번에도 맞아 떨어진다고 해도 어찌됐건 잘 팔고요. 뭐 이제 더 오른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밑바닥에 다시 내려갔을 때 이 사람은 또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보수적이고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보시고 본인 중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잃지 않는 투자. 이거는 뭐 가치 투자자의 대가죠. 워런 버핏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의회에서 비트코인 비축법이 2차 하원 심의를 통과해서 이제 정부 운영위원회로 넘어갔다. 주 정부 예산의 최대 10%를 암호화폐, 이제 주로 비트코인이 되겠죠. 이건요,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10%까지 비트코인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결정을 한 건데 몸집이 그 어떤 기관이 됐건 이제 커질수록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보통 오래 걸리죠. 이제 미국이 아니고 이제 조금 이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 있잖아요.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 혹은 저기 중남미에 있는 뭐 엘살바도르와 같은 국가. 지금 국가 단위, 연방 단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국에서 주 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법을 이제 올려서 입법해서 뭐 이제 하나씩 통과가 되고 있는 거죠. 큰 대기업들, 뭐 빅테크 이런 데는 이제 주주총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까다롭고 이해관계자가 많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디 뭐 우리로 지금 코스닥 상장하는 회사들 그렇게 이제 뭐 좀 규모가 좀 가벼운 곳들은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서 실은 코인 비축도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국가나 저희 뭐 삼성전자 의사결정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누구에게 우리가 뭐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 돈 빼서 저기 뭐 업비트 그 K뱅크 넣어서 그냥 필요하면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거. 이건요 굉장히 큰 특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역사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뭐 국가급 큰 어떤 대기업보다 먼저 프론트러닝 한다고 하는데 먼저 뛰어가서 이렇게 쟁여놓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인류 역사상 거의 없었다 보시면 돼요. 코인이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합니다. 자, 렉스 ETF 여기는 이제 렉스 오스프리라고 하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이제 자산운용사 치고는 규모가 굉장히 작고요. 여기에서 이제 알트코인 ETF를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데 정식 ETF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규제를 우회한
약식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XRP ETF 상장이 됐었거든요. 첫날 거래량이 3,770만 달러, 도지코인 ETF도 1,700만 달러. 이렇게 하면 모르기 때문에 보시면 올해 상장된 ETF 거래량 첫날 1위가 뭡니까? XRP ETF. 5위가 도지코인 ETF예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이제 에릭 발추너스가 하는 얘기인데요. 조만간 뭐 ETF 지금 알트코인 뭐 지수 어쩌고 저쩌고 100개씩 지금 쏟아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대거 출시될 코인 ETF의 좀 예고편 아니야? 나중에 ETF 승인되면 불티나게 팔릴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코인 마켓캡의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75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75 기준으로 이제 알트 시즌, 25 이하로 간 비트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어찌됐건 알트 시즌, 뭐 75면 나쁘지 않죠. 근데요, 우리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시즌 지수, 과거 이제 최고점이 이제 87인가 88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작년 12월 초 있었죠. 설사 이렇게 90을 찍더라도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90 시즌 인덱스, 뭐 88, 89, 90, 91 이게요, 2주일, 막 3주일 이렇게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난 최고점 넘었다고 해서 바로 던져버리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기다렸다가 추세를 보고 분할로 이제 익절을 하는 게 저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분할 매도라고 하는 게 우리 본능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이거 눈에 빨간색 불 들어올 때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그 한 번에 이제 성향상 이러신 분들 있어요. 좀 성격 급하신 분들. 한꺼번에 샀다가 팔 때도 한꺼번에 이제 팔아버리는데 저도 이걸 해봤는데 조금 후회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아,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좀만 더 기다렸다 팔았으면 더 비싸게 팔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수익률이 분할로 샀다가 분할로 팔고 한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참았다가 하는 게 수익률이 좀 더 좋았다. 이제 이거는 개인에 따라 다르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이제 남미 최대 은행 그 누뱅크라고 있죠. 여기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한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조셉 러빈 컨센시스 CEO, 이제 이더리움 개발 회사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알짜 기업이 바로 메타마스크 지갑입니다. 이제 이더리움 지갑인데 이제 다른 체인들 다 호환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원래 토큰이 없어요. 메타마스크 지갑 그 자체 토큰이 없는데 지금 토큰이 생각보다 더 빨리 출시가 될 수 있다. 코인베이스에서도 실은 이더리움 레이어 2 베이스라고 하는 체인을 만들었는데 여기 토큰 없거든요. 메타마스크도 토큰이 없습니다. 근데 다 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크립토 이제 회사들의 IPO 주식을 이제 나스닥 같은 데 상장시키는 게 지금 붐을 이루고 있죠. 저는 이거 내년까지 간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ETF, 뭐 지수 ETF, 묶음형 ETF, 섹터별 ETF, 이자 주는 ETF, 이거 뭐라고 했죠? 뭐 100개까지도 쏟아져 나온다면서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국에서 코인 회사들,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했던 이 기업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제 눈엔 이렇게 보여요. 본격적으로 물이 들어오니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팔 준비하고 있는 거. 뭘 팔까요? 주식 팔 준비, 코인 토큰 팔 준비, 지수 뭐 ETF 이런 것들이 찍어내는데 안 팔리면 망하겠죠. 안 팔리면 그냥 헛고생 할 텐데 팔릴 것 같으니까 지금 물 들어오고 금리 인하되고 코인 막 이제 법들이 막 하나씩 통과가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기존의 계획에도 없던 이제 코인 토큰 주식을 다 이제 그냥 발행을 하면서 물 들어올 준비를 갖추고 있다. 자, 미국의 CFTC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후보자죠. 브라이언 퀸텐즈. 이 사람이 실은 와야 되는데요. 상원에서 인준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 위원장 이미 이제 됐었어야 하는 시간인데 이 사람이 점점 인준이 지연되고 이제 안 오고요. 새로운 후보군이 이제 나오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CFTC 이 후보인데 뭐 예전에 이해상충 논란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인지
인준이 연기되고 그러면 이거 CFTC 위원장 굉장히 중요할 텐데 친코인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불장이 지연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새 후보인데 지금 어차피 친코인 인사들이 포함이 됐죠. 어차피 친코인이에요. 브라이언 퀸텐지 아니어도 친코인 인사 누구든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브라이언 퀸텐지는 아직도 인준을 못 받고 탈락 위기에 있을까요?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본적으로 반공화당, 반 트럼프입니다. 반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친민주당, 친전 이제 게리 겐슬러, 친 미국의 대형 은행 JP 모건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윙클보스 형제를 어떻게 보면 조금 비난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윙클보스 형제가 막강한 정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에 퀸텐즈와 윙클보스 형제가 불화를 겪었답니다. 근데 윙클보스 형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일렀다는 거예요. 퀸텐즈가 자꾸 저 힘들게 하는데요. 저 되게 학폭 하듯이 저 되게 좀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대통령한테 전화 한 통 넣었더니 이 사람이 브라이언 퀸텐즈가 인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CFTC 위원장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있었냐? 제미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윙클보스 형제가 CFTC 그래도 이제 후보잖아요. 저 위원장한테 우리 제미니 거래소 조금 그 제재 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는데 퀸텐즈가 이걸 거절했대요. CFTC 아직 위원장은 아니었고 후보였거든요. 후보 상태에서도 거절을 했는데 이때부터 갈등이 빚어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윙클보스 형제가 우리 제미니 거래소 너무 힘들게 하던데요. 저 사람 좀 빼는 게 어떨까요? 하니까 지금 브라이언 퀸텐즈가 약간 아웃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무기한 보류가 된 거거든요. 윙클보스 형제는 물론 엄청나게 뛰어난 억만장자 크립토 형제들이 맞습니다. 뭐 페이스북 이제 처음 고안해낸 사람으로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소송도 했었죠. 2013년부터 실은 이 윙클보스 형제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청을 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계속 연기 거절, 연기 거절을 여러 번 겪습니다. 2018년도까지도 계속 거절이 되니까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만큼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커졌을까요? 크립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이 된 이제 전후로 해서 윙클보스 형제들이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왔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6월 20일부터 일단 100만 달러씩 이제 쌍둥이 형제거든요. 100만 달러 기부를 일단 했고요. 그 전부터도 상당한 금액을 공화당, 그 다음에 친코인, 이제 슈퍼팩 같은 정치 후원 단체들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20일 엄청난 규모의 이제 그 정치 후원을 하는데요. 비트코인 무려 188개, 한화로 하겠습니다. 대략 290억 원. 이게 지금은 더 올라갔을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크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혹은 친코인 어떤 그 슈퍼팩 같은데 그 후원을 많이 한 거예요. 입김이 세지는 게 정상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후원을 했냐? 다른 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특히 제미니 이 쌍둥이 형제는 개인 기여 상한선을 심지어 초과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돈을 초과분을 돌려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랬던 적도 있을 만큼 후원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친코인 트럼프 이제 정책에 대한 지지, 영향력을 일단 돈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만 기부를 많이 한 게 아니지 않나요?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제미니, 바이낸스 트런은 이제 미국에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서로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이랑 스테이블 코인이랑 많이 얽혀 있죠. 피터 틸, 크립토닷컴, 불리시 거래소, 지금 잘 나가는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블록체인.com, 온도파이낸스, 패러다임, 로빈후드, 서클 다 어디에 지금 후원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적지 않은 돈을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대가지 않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기가 막힌 대가거든요. 전문가거든요. 저들 기업들의 의견을 안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코인에 지금까지 투자를 만약 안 했다? 저는 조금은 무지하시거나 게으르시거나 조금은 이제 간절함이 없으시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숙제를 완료를 안 했다. 공부를 제대로 저처럼 이제 많은 실패를 겪고 공부를 안 했다. 한방이다. 비투다. 절제를 못 한다. 이러면 투자 안 하는 게 100% 낫습니다.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똑같아요. 사람의 심리, 투자의 이 시장은 제가 보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흘려갑니다. GMI 비트코인 사이클 톱 파인더. 이건 이제 저기 누굽니까? 그 라울 팔이 만든 그 회사에서 이제 가끔 나오는 이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봤더니 비트코인이 꼭지를 언제 찍었냐? 요 이제 지표 검정색이 최소 2선에 맞닿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참 밑에 있죠. 갈 길이 멀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번 편의 주제가 이거였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질 일이 뭐냐? 코인베이스를 보시면 저는 또 그레이스케일을 보시면 그들의 어떤 그 월가의 금융이 뒷받침하고 있는 기관들이 몇 개 있거든요.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뭐 하냐니까 USDC로 온체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수익률이 10%가 넘죠. 베이스의 뭐 모포, 뭐 스테이크 하우스 파이낸셜, 이게 디파이 프로젝트라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지금 대출을 서비스를 이제 같이 그 제휴해서 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USDC 입금하면 코인베이스는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여러 대출 풀에 자금을 연결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을 생성해서 그러니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세팅을 지금 이미 끝내놓은 거예요. 저는 지금이 약간 2020년 9월이나 10월쯤 같은 생각이 그냥 듭니다. 거 같은데 안 가고, 거 같은데 조금 애매하고, 자꾸 지금 근데 거의 좀 임박한 것 같긴 하고. 왜냐하면 금리 인하 이제 첫 인하를 물론 했죠. 이제 돈을 찍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아직은 그 위험 신호가 위험을 선호하지 않아요. 아직은 높은 위험 기피 현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이것만 또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이거 뭐 500위가 찍히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바깥으로 뭔가 좀 착오가 있지 않나. 뭐 어찌됐건 아직 코인베이스 앱 순위를 보든 뭐 ISM 지수 아직도 50도 안 되거든요. 아직은 사람들이 위험 기피입니다. 위험을 굉장히 싫어해요. 코인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뭐냐? 2020년 말부터 21년 상반기, 그 다음 뭐 하반기도 한번 또 불장이 왔었죠. 그때처럼 유동성으로 인한 B2 열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게 몇 년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코인으로 예전에는 이게 조금 어려웠던 담보대출이 가능해요. 담보대출. 옛날에 이제 주로 부동산이었지 않습니까? 주식, 채권, 코인, 온체인에 올려놓고 아무 때다 그냥 뭐 대출하고 뭐 이자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어요. 요게 온체인, 금융, 블록체인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헌터 호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은 이 코인에 있어서의 어떤 그 주제는 뭐가 될 것이냐? 이제 빚이 될 것이다. B2. 향후 몇 년간 폭발적으로 대출이 활성화될 확률이 높다. 코인의 지금 시가총액이 4조 달러거든요.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미국에서의 지금 주식 시가총액이 60조 달러라고 합니다. 요거 주식 담보로 대출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트럼프의 공약 중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행 규제 완화가 있어요. 은행 규제 완화는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미국의 국채 더 많이 사고 그걸로 빚을 내서 돈을 더 찍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고요. 연준에서 실제 찍은 돈이 10원이라고 치면요. 은행 규제 완화하고 돈이 더 많이 풀리고 대출 더 많이 하고 하면요. 10원이 아니고 시장에서는 50원, 100원, 심지어 200원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막 저는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빗썸 거래소 들어가 보시면 투자금이 혹시 부족하십니까? 코인을 빌려드립니다.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그럼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코인을 빌려서 높은 가격에 지금 팔았다가 낮은 가격에 사서 이제 빚 갚고 수익을 벌어 가실 수 있겠죠.
요거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요거 할 수 있으면 대박인데 잘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은 코인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금리 인하하고 돈 찍고 이제 언론만 이제 유튜브만 켜면 자꾸 이제 코인이 올라간다. 뭐 100배 간다, 50배 간다. 누가 또 이제 코인 이제 뭐 100억 벌고 퇴사합니다. 이게 계속 뜨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점점점 사람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세뇌가 되고 자극적이게 나오면 또 벼락거지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 나온다고 봅니다. 뭐야, 나 빼고 다 부자 됐어? 아, 그럼 나도 코인 해봐야지.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나 지금 아파트 사가지고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돈이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때 아 맞아, 빗썸에서 돈 빌려준댔지. 아 맞아, 업비트에서 빌려준댔지. 코인베이스에서 빌려준댔어. 불편한 진실을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그들은요, 돈을 찍고 금리 인하해서 대출해주겠지만 극도의 포모를 느끼고 공부는 조금 덜하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B2 영끌을 해서 실패한다. 이게 누구 탓입니까? 100% 투자자 책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있겠죠. 우리가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관점 다양성 차원에서 이제 대부분 현재 연말 혹은 내년 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한번 얘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사람, 저는 에릭 트럼프 얘기는 우리가 들을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빨리 한 사람일수록 크게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지금 CNBC 나와서 미국 사람들 아침에 TV 켜면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이 CNBC 이거거든요.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요. 거의 뭐 저주를 퍼붓는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밑에 지금 그 스쿼크 박스 타이틀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트럼프가의 코인 제국이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어요. 트럼프 패밀리's crypto empire. 제국이 지금 이 에릭 트럼프가 거기에 지금 그 빌딩 하고 있는 그 건축가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짜놨는데 트럼프 지금 이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이잖아요. 근데 4년 주기가 연말 연초에 바로 끝이 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저는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자는 얘기 드렸죠. 전 판테라 캐피탈의 파트너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땡땡코인 뭘 샀습니까? 솔라나 투자를 주도합니다. 3억 달러. 한 4천억이 되는 돈이죠. 그리고 메르카도 비트코인은 브라질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인데요. 여기에서 예전에는 리플망 위에다가 토크나 주식, 채권 2억 달러 규모 풀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망을 씁니까? 스텔라망 위에다가 2억 달러 토크나 상품 또 발행합니다. 알트코인 가격이 지금 최근에 어찌됐건 수개월간 안 좋았지 않습니까? 요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짓눌린 가격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2017년, 2021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가능성 가지고 투자하는 시절이 지금 아니고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이미 통과가 됐고 지금 이제 클래리티 거의 뭐 목전에 있습니다. 금리 인하 안 하면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스티븐 미란 이사가 지금 바로 지금 연준에 이미 입성했거든요. 제도도 바꾸고 대통령도 지금 다 바뀌었어요. 뭐 장관부터 그렇잖아요. 이미 판은 깔렸어요. 다만 가능성만 보시고 유명한 투자자가 투자했다 카더라 이것만 보고 투자하는 시절은 저는 지났다라고 봅니다. 실제적인 투자, 활용, 채택이 없는 코인에는 촉수 엄금하시는 게 저는 좋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톡스 크립토 이분도 인사이트가 꽤 있으세요. 토탈 3 차트는 코인의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뺀 거죠. 그러니까 찐 알트코인 시가총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차트를 두 개 보여드릴 건데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위에는 토탈 3 차트가 맞는데 아래 차트는 토탈 3, 찐 알트코인 시총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뺀 겁니다. 위에를 보시면 찐 알트코인 시총이죠. 토탈 3.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포함이 됐어요. 요거는 이전의 최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토탈 3인데요. 여기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을 뺐어요. 그랬더니 이전 최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이거 오타입니다. 이전 최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때는 더 많이 올라갔는데 스테이블 코인 빼버리니까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누군가 더 많이 찍어냈는데 아직 그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은 제대로 급등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 이더를 제외한 라지캡, 미들캡 코인들, 심지어 스몰캡 코인들까지도 돈이 기다리다 보면 더 오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네요.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ETF가 많아지면 오히려 이거 뭐 좋을 거 없다. 왜냐하면 돈이 분산되니까 시장에 뭐 그렇다고 뭐 코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를까라고 얘기해 주셨던 분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구독자분 댓글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이제 말씀하신 게 맞으려면요. 긴축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계속 고금리고 계속 강달러라고 한다면 그렇게 저는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돈의 양이 그냥 뭐 비슷하다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분산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유동성에는 장사가 없어요. 유동성. 돈이 풀리면 결국 배는 뜹니다. 그냥 떠요. 근데 이제 알트코인 뭐 지수 ETF 숫자가 많아진다. 그 자체가 뭐 투자 금액을 이제 그 하기엔 이제 분산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지수 ETF를 만들 때 지금 그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에이다. 쉽게 말하면 몸집이 이미 큰데 그것도 비트의 70% 이상, 이더의 뭐 20%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 ETF를 사는 순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큰 코인에 돈이 더 많이 몰리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몰렸지 않습니까? 저 밑에 있는 코인에겐 과연 기회가 갈 것이냐. 그거 한번 생각을 전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금리 인하가 되고 돈이 찍히면 일어날 현상에 지금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 월가가. 누가? 우리나라 업비썸도 코인베이스도 지금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저는 맞춰졌다라고 보입니다. 라크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모두가 올해 말 내년 초 피크가 올 거라고 하고 있더라. 근데 이 지표에 의하면 피크는 내년 중반까지 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지표는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월봉으로 보는 MACD 지표라고 있어요. MACD는 뭐 이제 단기 그 이제 그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면 과열이고 떨어지면 이제 조금 식어가는, 뒤에서 보여드리면 무슨 내용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2017년이나 2021년에는 월별 MACD가 트렌드 라인에 닿아서 피크를 찍었었는데 이게 지금 피크 찍으려면 올해는 아니고 한 내년 7월쯤에는 가야 이게 좀 피크 선에 맞닿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역사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가겠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위쪽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밑에가 이제 MACD입니다. 이게 색깔로 표시가 돼 있죠. 초록색이면 이제 플러스고요.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빨간색입니다. 첫 번째 이 트렌드 라인, 이거 본인이 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MACD 선이 17년도 12월 초에 닿았죠. 그때가 이제 피크였죠. 21년도는 두 번 닿습니다. 21년 4월, 21년 11월. 이때 이제 더블탑을 찍었었고, 지금은 아직 안 닿죠. 이 트렌드 라인 아직 안 닿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이제 이 추세대로 간다면 아마 내년 7월 1일 정도 피크를 찍지 않겠냐라고 이 친구가 그냥 예상을 한 거예요. 꼭 이렇게 간다? 그건 모르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전문가들이 내년 1분기 혹은 내년 2분기까지 상승이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코인의 피크도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 또 이제 벤자민 코엔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최근에 이제 그 미 연준 의장이 조금 뭐 고민이 많겠죠. 뭐 굳이 따지면 이제 매파적이나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들쑥날쑥해요. 언제는 좀 실업률이 너무 높은 것 같다가 언제는 실업자 청구 수당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매파적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트코인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벤자민 코엔이 별로 달갑지 않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60% 위로 올라가면 돈이 비트코인으로 또 다시 몰릴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맞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을 우리가 특히 단기 전망은 저는 그래서 뭐 이걸 뭐 옳다 그르다 동전 던지기라고 저는 봐요. 제 전략은 뭐냐?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코인의 미래, 뭐 앞으로 우리가 AI다, 디지털이다, 크립토, 블록체인 사상이 아닐 것 같으면 저는 코인의 방향성, 제 눈물과 땀을 굳이 왜 던집니까? 방향성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공포의 용기를 내는 거고요. 탐욕은 절제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그냥 뭐 몇 개월 만에가 아니고 끈기 있게 가져가자라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요게 전 또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이만하면 전 됐어요. 전 뭐 이제 견딜 만큼 견뎠다. 뭐 이미 몇 년 기다린 코인도 있거든요. 꼭지에 못 팔고 바닥에 못 사도 관계없어요. 정말 저는 그냥 하는 데까지 하자. 누가 뭐라도 개의치하지 않고 하는 데까지 하는 대신에 조금 몸에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노하우랄까요? 힘을 빼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힘을 조금 빼고 하면 좀 더 가볍게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전 수익률을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단기 미래를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맞추려고 하기보다 그냥 방향성은 우상향인데 그게 뭐 연말 연초에 그때 가서 또 지표 보시고 그때 가서 몇 번 참았다가 그냥 팔거나 뭐 좀 쉬는 것도 방법이죠. 더오름 할 수 없고 조금 이런 식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투자하는 게 좀 더 오래 또 좋은 수익률 걷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모두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